네, 4대강 사업 정식 명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벌써 17년 됐습니다. 살리기란 이름이 무색하게 지금 낙동강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서 심지어 그 안에 위험한 독소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지역 소생연구소에서는 이 낙동강 녹조 이대로 놔도 괜찮은지, 그리고 전 국민들이 왜 이 녹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의 이승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못 알아뵀어요. 아, 진짜요? 저도 못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녹조 현장에서 봤을 때랑 그렇죠. 피부색도 그렇고. 그럼요. 무더운 그 여름에 봤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완전 다른데요. 그렇군요. 네. 일단 여러분께 제가 교수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녹조가 정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교수이시고, 낙동강 주민 상대로 해서 건강 실태 조사도 했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 연구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네. 석사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2012년에 처음 미국을 가서 12년. 녹조를 보게 됐는데요. 네. 그때 바로 윗동네가 단수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단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녹조 때문에요. 네, 이상하죠. 녹조 때문에 단수가 일어났고 무려 3일간 3일 동안 빨래도 세탁도 씻지도 말라고. 정말이에요? 네. 충격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던 지도 교수님께서 녹조 연구를 한번 해볼래.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하게 됐네요. 그러면은 12년부터는 벌써 이제 13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네. 근데 그럼 2008년에 이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에 아닙니다. 그 앞에는 직후에. 대학생이었다가 완공되는 건 못 보고 갔어요. 맞네. 예. 자,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구면이고 또 얼마 전에 개봉한 17년에 이 4대강 사업을 추적한 영화, 이 추적에도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같은 영화인으로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최승호 감독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된 건가요? 굉장히 심플한 인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녹조 연구를 했었고요. 또 우연찮게 한국에서 이제 4대강 이후에 녹조가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라는 데이터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여 정도 연의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논문이 녹조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술도 안 먹는데. 안 먹는데. 근데 한국에 이제 특정 구간에 특히 낙동강에서 이제 녹조가 더 많이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출판을 하고 저는 이제 덮어뒀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걸 또 최승호 PD님이 굳이 찾아내서 느꼈는데 때마침 제가 또 거기 있었네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경대에 임용이 됐고요. 최승호 PD님이 녹조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지라는 걸 굉장히 관심 있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저를 낙동강에 잠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는 낙동강은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왜요? 환경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 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멀리 하고 있었는데 최승호 PD님이 갑자기 낙동강을 데리고 와서 저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녹조 엄청 많은 그곳에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거기에 이제 500ppb라는 마이크로시티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 나온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높은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절대 강물 옆에서 조깅도 못하게 하거든요. 옆에서 조기 뛰는 것도 못하는데 그 물에 저보고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승호 PD를 막 혼을 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악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군요. 그렇죠.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논문이 잘못된 논문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4대강 사업이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이명박 당시 정부의 토건 사업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있고 또 심지어 언론사 길들이기까지도 있다 보니까 진짜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진짜 안 하고 싶었어요. 언론이 무섭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왜요? 사례가 있었나요? 확실히 저의 이야기를 타고 가는 속도에 이제 거기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인데 여기에 정치가 들어오니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작 보지 못하고
다른데 지금 네네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무려 17년간이나 해결이 안 됐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옷도 특별히 하얀색으로 입고 오셨네요. 네. 색깔이 중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아니고 이제 환경이고 과학인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부터 참 낙동강 네트워크가 2박 3일 일정으로 낙동강 이 녹조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갔다 오셨죠? 어제 이제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갔었죠. 네, 교수님 어제 한번 가셨고 관련 인터뷰를 그러면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낙동강 조사와 관련해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낙동강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사의 내용을 보면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상주보까지 원수를 제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바닥의 오염 상태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대적토도 채토하고 사실 낙동강에 원래는 조류경보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국가가 관리해야 될 정도로 녹조가 창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 13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함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대구 경북까지 이렇게 전 구간이 녹조가 창궐하는 녹조 공장이 되어버린 이런 낙동강의 현실을 우리는 빨리 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4대강 자연성 회복, 즉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처리 이 부분을 공약으로 그리고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고 이것이 빨리 좀 실현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도 봤는데 마음 아프죠? 저기서 조사를 하는 분들도 일단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점을 마시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녹조 상황이 어떤지 저도 사실 지난달 22일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에부터 해가지고 김해 창원까지 그리고 함안까지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지금 영상 나오는 것처럼 저게 녹색 그냥 페인트를 거의 부어버린 것 같이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가는 곳곳이 쭉 이렇습니다. 그리고 메리 취수장 같은 건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이고 또 본포는 창원 시민들 식수원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저 물이 그냥 심각한 곳을 유독 뜬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곳 가서 그냥 떠보니까 저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녹조 젤리 아니면 너무 이렇게 끈적끈적해가지고 제가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산업용 마스크를 쓰고 해야만 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악취도 굉장히 심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녹조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녹조는 쉽게 한 3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물 때문이에요. 똥물? 네. 낙동물이 더럽다는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부영양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예요. 네. 영양분이 많다. 근데 사람이 영양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뚱뚱해지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종 당뇨병이나 각종 질환이 오잖아요. 강에 지금 너무 영양분이 심한 거죠. 그걸 우리는 부영양화라고 하는데요. 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료, 폐수, 그다음에 분뇨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기후 변화, 그렇죠. 여름이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굉장히 단시간에 강우량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녹조를 더 심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수계 변화. 유속이나 유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남해안에는 또 적조도 심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인은 똑같습니다. 둘 다 부영양화. 네, 강에 부영양화 되면 우리 녹조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남세균이라고 이제 불리는 세균이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영양분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적조라고 하는데 규조류나 편모조류라는 이제 미생물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황토 뿌려서 적조는 막 뿌려서 이제 좀 하면 괜찮아지고 이런 게 맞아요.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녹조는 강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녹조 관련해서 박석순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박 운행하는 이 배 스크류가 프로펠러 같은 거 이 스크류가 돌면 산소가 공급되니까 문제 없다. 깨끗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7년간 이렇게 녹조에 시달릴 일이 없죠. 낙동강에 배 다 띄워서 스크류 돌리면 낙동강이 깨끗해질 텐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녹조의 정체 조금만 더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름도 보면 녹조라고 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거든요. 네네네. 뭐 약간 이끼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뭐 플랑크톤 같은? 네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름 좀 잘못 지었어요. 그죠? 원래는 네. 영어로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해서 박테리아. 네네. 네. 그래서 세균이고요. 색깔 때문에 남세균이라고 불립니다. 남세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듯이 네. 초록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고요. 네. 지구에 한 35억 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 네, 인간보다 훨씬 전에 등장했잖아요. 한참 선배네. 네, 한참 선배고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도 있고, 네, 남극에서도 있는 게,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미생물이다. 예. 문제는 얘가 독을 만들어내는 것. 독. 네, 그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일부 남세균들이 네. 부영양화가 된 담수 환경, 민물에서는 네네네. 이제 독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 예. 거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네. 자 그러면 당장 뭐 병에 걸리거나 네. 뭐가 나타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독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빨리빨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급성독이 아니라 만성독입니다. 만성독. 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네. 나타나는 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는 네, 이 독은 간 독성 물질인데요. 네.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장기간 노출됐을 때 예. 간염증, 예. 간암, 뭐 이렇게 간에 영향을 주고요. 예. 최근에는 신장 독성 예. 그리고 정자수가 감소되는 생식 독성까지 밝혀지면서 네네네. 미국 환경청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유의해라라는 예. 경고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으로는 어떤가요? 공기 중으로요. 예. 이미 세계 많은 연구 기관들이나 대학들이 네네네. 공기 중으로 에어로졸에 대한 연구들을 보고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 흡입될 가능성들이 네. 있고요. 실제로 플로리다나 오하이오 주 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중에 독성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대규모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그래요? 있죠. 이거 약간 네. 가습기 살균제 그런 맞아요. 뭐 이제 에어로졸이라는 현상이 예. 강해서 이제 우리가 뭐 레저 활동이나 바람이 불면서 예.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예.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네. 수돗물, 우리가 먹는 수돗물. 그렇죠. 아까 네. 취수원님 저기서 물을 떠서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건 안전한가? 원칙적으로는 안전하죠. 네. 네, 다만 정수장도 네.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네. 대구, 부산 이렇게 잘 사는 큰 도시들은 검사도 자주 네. 하고 그다음에 검사 항목도 많고요. 예. 근데 거기에 반해 이제 지역 상수도들은 네. 검사 횟수도 적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 항목들 자체도 좀 적기 때문에 예. 있고 정수 처리 방법도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고도 정수 처리. 고도 정수 처리. 굉장히 좋잖아요. 말이 네. 아주 깨끗하게 정수해 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전 세계 수돗물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물을 가지고 있다. 유럽이 돈이 없어서 안 할까요? 예.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다. 그렇군요. 네. 고도 정수 처리. 네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고 네, 경상남도도 그렇게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말이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는데 맞아요. 그만큼 강하게 맞습니다. 정수를 하고 있다. 네, 그러려면 화학 제품도 많이 넣어야 될 거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미국이 제가 수돗물 단수됐다고 네, 했잖아요. 예. 결국에는 인력, 노동 그리고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한계치가 온다는 거죠. 아하. 언제까지?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수돗물에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냐 없냐 이게 2022년에 대구에서 정말 시끄러웠었거든요. 아, 그렇죠. 환경단체에서는 네. 나왔다. 네네. 독성물질 나왔다. 네네. 근데 환경부랑 대구시는 아니다. 검출이 안 됐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당시에는 조사 방법에도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미국의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일라이자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LC-MES라는 네. 이제 기기 분석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두 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이 200여 종이 넘는데 200여 종이나 네, 넘는데 현재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3종밖에 검사를 안 했고요. 예. 일라이자 같은 경우에는 200여 종을 한 번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미 환경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 네네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준치 이하냐라는 문제인데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되면 검출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검출이 됐다. 물론 그게 기준치 이하일 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 네. 거고요. 수돗물에서 검출이 안 된다라는 네.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고령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가 지정한 방법을 조사를 했는데도 검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도 우리는 알고 가야겠죠. 그러네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기 중에 문제 네.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히 낙동강의 녹조가 제일 심각하고 그러니까 낙동강유역 근처에 사시는 이 영남권 주민들 진짜 호흡으로 많이 지금 네. 걱정이 되는데 네, 네. 진짜 괜찮은가? 그래서 공기 중에 이게 떠다니는 또 아니다, 뭐 막 이게 논쟁 중인 결과도 네. 있는데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저는 다른 세계 연구기관들이 네네. 대학이나 연구진들이 한 연구 방법을 이제 가지고 와서요. 저희가 이제 한번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예. 불리는 농민, 어민 그리고 예. 낙동강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근접해서. 맞습니다. 예, 예. 그들 낙동강이 생활 기반이신 분들을 먼저 조사를 했고요. 네. 결국에 코 우리 코 요 부분과 예, 그다음에 네. 코로나 검사 저 안에 있는데 비인두라고 하는데 비강, 비인두 이 두 곳을 이제 저희가 검사를 했고요. 네. 50%의 10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예. 약 50%의 주민들이 검출이 됐었죠. 마이크로시스템. 네, 마이크로시티니. 그래서 예. 이거는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라는 예. 간접적인 증거인 거고요. 얼만큼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추적 영화에도 나오지만 촬영팀 또 연구진들도 네네. 나왔나요? 네, 그 당시에 그 낙동강에서 저와 함께 촬영을 하시던 예. 분들 그리고 저희 실제로 조사를 하던 한 예. 학생이 네. 자기도 해보고 싶다라고 예. 해서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예. 이제 같이 검출이 됐죠. 아, 그래서 저희는 낙동강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진짜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요번에 이제 오랜만에 나갔는데 그래서 산업용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자, 근데 이 문제를 놓고도 또 환경부랑은 또 입장이 또 다릅니다. 자,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매년 이제 환경부랑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공기 중에 이 조류독소 불검출이라고 이 결론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돗물하고 좀 마찬가지로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분석 방법은 같은 방법인 LC 메스라는 기기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네. 이제 하도 혼을 내니까 제가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네. 포집 방법에서 네. 조금 추출이나 포집 방법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 있는데요? 뭐 필터의 사용이라든지 네, 추출 용액의 차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포어 사이즈의 차이도 있었고요. 좀 세부적인 디테일 차이도 있었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시기의 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여름에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녹조 끝 부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검출되는 방법이 있고 검출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써야 되죠? 아무래도 네.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맞아요. 예. 우리가 안전이란 건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시민의 그 낙동강을 기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데 좀 더 촘촘하고 정밀한 연구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환경부 장관이 그래도 아주 다른 멘트를 좀 해서 좀 저도 놀랐는데 녹조 문제 이 정부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예.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게 이 녹조 문제 대하는 정부나 이 환경부가 태도가 이제 좀 바뀌고 있구나를 저도 처음으로 지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보 체계가 27년 만에 이제 바뀌잖아요. 네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진작 바뀌었어야 되는데. 예. 너무 늦었지 않나. 27년 만에. 네. 한강과 낙동강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네네네. 조류 조사 지점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강하고 낙동강. 왜요? 그러니까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채수장 그리고 물을 가져오는 지점에서 바로 조사를 하는데 낙동강은 채수장에서 무려 4km나 올라가고 2km나 올라가고. 저도 보도했던 그 내용.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포수를 조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세포수. 남세균이 그러니까 녹조 개수가 얼만큼 있냐. 그건 생태계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나 실제로 건강하고 직결된 독성을 측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주 세포 수만 단순히. 주구장창했었는데. 근데 이제 해외 많은 국가들은 현재 국민들이 얼만큼 위험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독소를 측정을 했고요. 그게 개선이 돼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측정 방법. 그다음에 레저 활동은 강 중간에 가서 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강가로 와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데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물론 더 조금 더 세부적인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해도 큰 변화는 아닌가. 그렇군요. 지금 개선안 중에 보면
그러니까 물을 뜨고 채수 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게 기존에는 3.5일 네네. 오래 걸렸는데 네네. 지금은 당일에 바로 하는 걸로. 네네. 이것도 달라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근데 왜 안 한 건지 이런 의문도 좀 있는데 저는. 세포수를 살리는데 좀 오래 걸렸나? 네. 네. 그러기보다는 행정체계에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이런 조금 행정체계가 너무 느슨하게 그리고 네. 또 예를 들어 오늘 채수했는데 3일 뒤에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차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적인 시간을 줄였고요. 아무래도 환경부나 국립환경공원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게 또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물을 뜨는 식수원을 쓰는 그 뜨는 그 장소에서 채수하는 게 아니라 상류 4km 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층별로 네. 혼합 채수를 한다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님이 너무 비밀을 많이 알고 계셔서 네. 녹조는 광합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물 수질 조사와는 다르게 표층 그러니까 즉 위에서 한 15cm, 50cm에 있는 물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표층, 중층 그리고 심층, 하층의 세 가지 물을 섞어서 조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녹조가 심해 보이는 게 조금 덜하겠죠. 그죠? 네, 근데 맞나라는 이야기는 좀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위해성으로 따진다면 정확하지는 않다고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샘플을 채수할 때 아무래도 상층과 또 중간층, 하층. 그럼 이걸 별개로 해야 되는. 그렇죠. 별개로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평균을 내면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각각 떠서 한 통에 섞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도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죠. 가운데도 얼마나 심각한지, 밑에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각각 내는 게 더 낫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녹조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제적으로 이거 녹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네.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환경단체는 보호 열어라, 개방해라, 흐르게 하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에 녹조가 왜 생기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똥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수질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점 오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방류라든지 아니면 뭐 비료, 농약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분뇨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낙동강의 부영양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관리가 이거고요. 우리가 지금 물이 안 깨끗하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보호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요. 이렇습니다. 보호가 있다 없다로 이제 유속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이 흘러서 녹조가 생기는 거는 아니고 안 생긴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물이 흐르게 되면 이제 산소가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미생물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요. 오염 물질을 잘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자연 정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은 자연 정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거기에 뭐 모래톱이 생긴다든지 기타 다른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이런 생태계들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염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의 자정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유속이 전혀 흐르지 않고 단순히 물만 있다 보니까 오염 물질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나가는 물이 없으니 쌓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죠. 또 혹시 이 자연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모래잖아요. 맞습니다. 강의 모래. 모래도 사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6m 깊이로 다 파냈잖아요. 모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교수님께서 큰 물통에다가 정수조에다가 필터를 빼고 마신다. 필터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모래톱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오염 물질을 흡착한다든지 거기에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나 미생물들이 자라게 하는 사실 서식지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없어졌으니 그냥 물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동안 왜 보호를 열지 못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환경부에 한번 가서 물어보시죠. 글쎄요.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앞에서 제가 녹조를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우리 환경 문제가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정치 문제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네. 환경이라는 측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네. 여기는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돈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정작 해결해야 될 부분을 네.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네. 시기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민감하고 하지만 소신 있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무서운데요? 계신데요. 자, 이제 저희는 현장을 나갈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언제부터 강이 늘 이렇게 초록색이었지? 왜 투명하지 않지? 네, 네. 왜 밑에가 안 보이지? 늘 맞아요. 이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 전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왼쪽이 네. 모래가 이렇게 지금 많이 보이죠? 네. 전입니다. 전. 후가 오른쪽이고. 자, 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녹조로 뒤덮인 이 초록색 저 강물을 우리 지역민들은 이제 익숙하게 됐는데 그렇죠. 녹조가 정말 육안으로도 이제 많이 육안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4대강 사업의 부작용 그리고 녹조 문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파야 될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네. 4대강 공사 논문을 쓰면서 네. 이제 4대강 전후 사진을 들고 제 지도 교수님께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공사를 하고 나니까 엄청 깨끗해졌어요 하고 사진을 탁 보여드렸어요. 전 신이 나서.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뭐라냐, 거기에 자연은 없어졌어. 네, 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연은 없어졌어.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이지 네. 원래 낙동강이 가진 모습은 사라진 거죠. 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잊혀가는 원래의 낙동강 네. 모습은 사라졌다라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프고요. 예. 해마다 뉴스에 나오는 이 녹조 이제 낯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익숙하다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써야 될 물이고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이 물이 어쩌면 다음 세대는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너무 많이 됐고요. 네. 제 아이랑 함께 낙동강을 거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빠, 한국은 물 색깔이 왜 이래? 아. 그 아이가 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10년간 네. 미국 물을 봤거든요. 예. 근데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움직여서 네, 그렇군요. 이 제정신 아닌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 익숙하다고 안전한 건 아니다. 이 얘기가 좀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낙동에서 종종 뵙게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역소생연구소 오늘은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의 이승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